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거는 하루에 8시간을 한 3만 원을 써서 끝까지 봤어요. 너무 좋은 분이다.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업계 내부의 얘기는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런 것들은 별로 안 꺾였어요. 네.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 주제는 바로 웹툰인데요. 게스트로 이종범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2년 전에 닥터 프로스트 연재 끝내고 지금은 이제 학생들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만화를 그리는 것 말고도 뭐 만화 문법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전공생분들한테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것도 항상 같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만화가면서 만화 교육자를 같이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닥터 프로스트는 얼마나 연재를 하셨던 작품이에요?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던 만화인데 10년을 연재를 하는 바람에 네. 근데 저같이 되게 예전에 초반에 연재했던 분들은 그 매출 때문이 아니라 작가의 고집 때문에 굳이 10년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끌고 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중간에 그러면 네이버에서 좀 그만합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네이버 그만하시죠. 웹툰은 진짜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다가 죽겠어. 끝내겠지. 할 때까지 하세요. 알아서 끝내겠지 이런 하시죠. 느낌. 어쨌든 이제 학생들도 많이 요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네. 처음 이제 시작하셨을 때랑 비교했을 때 요즘 확실히 웹툰 시장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 네.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나요? 진짜 많아졌어요. 네. 보통 이제 작가들과의 만남, 독자와의 만남 같은 걸 하면 학생들이 주로 온단 말이죠. 네네. 웹툰 초기에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자리에 가면 제일 큰 신호가 학부모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림 좀 그리는데 만화가를 시켜도 될까? 그렇죠. 음. 이게 한 10년 전에는 네. 말려주세요 선생님이었으면 지금은 우리 애가 될까요? 이게 전망은 어떤가요? 돈을 번다는 건 네. 알겠어. 근데 될까? 이게 궁금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그 입시 세계에 딱 한복판으로 이제 인정받는 그런 그렇겠죠. 느낌이네요. 웹툰도 이제는 뭐 시대로 따지면 한 20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웹툰 내에서도 어떤 세대 구분 같은 게 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만화가협회라는 곳에서 만화문화연구소라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네. 그 연구소 소장님이 이재민 소장님이라고 계세요. 이재민 소장님. 그분의 말에 따르면 00년부터 한 05년까지는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 매체에서 만화를 그렸던 사람들, 강풀의 시작. 게이트키퍼라고 할 만한 편집자 이런 분들이 그림 실력이나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작가를 고르지 않았던 그러다 보니까 웹툰 초창기에는 네. 학교 선생님이 나오는 일상툰이 있으면 네. 작가가 학교 선생님이 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본인의 어떤 직업, 내 삶을 투영하는 내 삶을 거지. 투영하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상툰이 아주 많았고 네, 개그 일상. 만화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가 0405년도부터 09년도까지 네. 그때가 본격적인 플랫폼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정통 극화, 스릴러, 추리물, 로맨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극화 세대가 좀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 세대는 본격적인 유료화의 시대라서 유료화로 웹툰이 돈이 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하기 시작한 세대 그리고 한 18, 1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스튜디오 체제 스튜디오 체제요. 집단 창작 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특히나 노블 코믹스라 불리는 네. 웹소설 원작의 만화들이 시장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귀, 빙의, 환생으로 불리는 회빙환 소재가 네. 어떻게 보면 거대한 현재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회빙환 장르가? 회비관이 약간 치트키예요. 치트키다? 원래 그러니까 그 만화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네.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네네네. 근데 회기와 빙의를 하게 되면 네. 이미 나는 이미 끝을 보고 온 사람이야. 네네. 이미 엔딩을 보고 온 사람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네. 다른 등장인물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이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죠. 거기서 네네. 쾌감이 오는 게 있어요. 네. 사실은 회빙환은 장르라고만 하긴 어렵지만 네. 소재라고 볼 수는 있어요. 소재요. 네, 과거의 작품들의 핵심 키워드는 어떤 호기심 같은 거였어요. 주인공이 고생을 하더라도 얘가 나중에 성공할까? 강해질까? 라는 거였고 그걸 기다릴 수 있는 독자들만이 마지막에 성장한 주인공으로부터 성취감을 느끼는 근데 좀 고구마가 좀 있어. 있죠. 근데 이제 감질나게 해야 돼. 고구마를 견뎌야 그 쾌감을 견딜 그 수 자격이 있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그럴 수 있지. 즐기려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네, 인내심. 네. 근데 회빙화는 말씀하신 없어. 것처럼 그 궁금함을 기대감으로 바꿔놓고 시작해요.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만렙이었는데 네. 환생 트럭이라 부르거든요. 환생 트럭. 네. 환생 트럭. 트럭에 치면 환생하니까. 네네. 무역은 트럭이 없으니까 환생 절벽이라 불러요. 맞아. 떨어져요. 네, 트럭 아니면 절벽으로 환생을 맞아요. 하면 네네. 자기는 이미 끝까지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못하는 게 고구마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기대감을 주는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웹툰과 웹소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한데
장르물로 갈수록 허들이 높아지거든요. 네네. 장르물이라는 것은 그 장르를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 이렇게 재미있는 요소지만 그 장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세요? 그 화산파가 어떤 파인지 아세요? 몸파요? 그거 모르잖아. 근데 네. 헤빙완을 쓰면 회귀하면 금방 저 이해할 같은 수 있어. 사람들. 그리고 헤빙완을 쓰면 이제 이런 장르에 대해 몰라도 바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재형님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내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가르쳐 본 게 아니니까. 많이 보세요? 뭐 어떤 거 보세요, 웹툰? 저는 거의 다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다 본다는 본다? 게 네.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건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검과 마법의 세계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 판타지 쪽이시군요. 검과 네. 마법은 일단 있어야 되고 네네. 그 무협도 너무 좋아해요. 중세 판타지. 네, 중판 너무 좋아하고요. 네. 네. 지금 보는 거는 이제 별을 품은 소드마스터라고. 별품소. 별품소. 오늘만 사는 기사를 꼭 보세요. 아, 그래요? 오기사라고 보통 오기사 부르는데 보겠습니다. 오늘만 사는 기사. 아, 네.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다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단어 공부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재용님은 웹툰에 돈도 네. 쓰세요? 쓰죠. 그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근데 뭐 그렇지. 실제로 현금으로 쓰는 건 많이 안 씁니다. 한 달에 한 네. 5,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쓰는데 네, 훌륭하시네요. 검소하시네요. 그 정도면 근데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쿠팡을 통해서 이용을 훨씬 싸게 볼 수 있어요. 아. 이제 한 달에 쿠팡을 엄청 많이 쓰는데 네네네. 뭐 쿠키 5분이라고 있어요. 무료 쿠키를 갈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존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 이벤트 존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구매를 하면은 무료 이제 쿠키라고 해서 이제 아이템들을 막 줘요. 네. 그걸로 이제 유료 결제본을 보는 거죠. 너무 알뜰하신 거예요. 네, 완전 저는 대단하시네요. 가성 그걸로 그래서 진짜 가성비. 와이프가 만약 쿠팡에서 뭘 산다. 네. 기다려. 장바구니 담고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제가 핸드폰으로 다시 쿠키 5분 들어가서 네. 내가 결제했어.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로 유료 결제 아이템.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런 방식의 쿠키를 쓰거나 네. 캐시를 써서 미리 네. 보기를 본다는 그 형식이 사실은 웹툰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어요. 엄청났죠. 처음 웹툰이 나왔을 때는 출판 만화 시절의 선배들이 웹툰을 정말 경계했어요. 보는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다. 그렇죠. 그랬을 때 몇 개의 아주 훌륭했던 시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리 보기입니다. 당신이 보던 것은 여전히 무료지만 다음 주 걸 먼저 보고 싶은 건 당신의 욕망이니까 그 욕망에 해당하는 과금만 하겠어. 그럼 사람들의 심리가 갑자기 무료였던 게 유료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추가로 갖게 된 욕망에 돈을 지불하겠다가 돼요.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찌른 거예요. 미리 보기 이제 수익화 관련해서 뒤에 좀 더 깊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비주류 경제학이니까 산업적인 관점에서 좀 티징을 해주신다면 네. 웹툰 시장의 특징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웹툰 시장의 특징이요. 네. 일단 첫째는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가능성이 넓은 시장이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 유료 결제를 통해서 웹툰을 본 사람이 한 530만 명, 54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는데 네. 그게 전 세계 나머지 모든 유료 결제자보다 많대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점점 뻗어나가고 있고 되게 기대감이 되는 시장인 건 맞는데 기대감이 되는 한편으로는 이거 되게 힘든 작가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시장이 작가들 되어가고 입장에서요. 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뭐 하나에서 2개 정도 있는데 올라오는 웹툰 작품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선택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을 들려요. 퀄리티를 높여. 또 옛날에는 흑백으로 그리던 작가님도 채색을 하기 시작하고 네네. 옛날에 50컷을 올리던 작가님들이 100컷을 올리기 시작해. 혼자 그리기 어려워지고 스튜디오를 구성해. 작가님들의 어떤 삶의 질이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좀 이제 어두운 전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시장이 좀 펼쳐져 있는 것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쟁도 치열한 되게 변화무쌍한 시장인 것 같아요. 비주류 경제학 웹툰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현재 웹툰 시장 트렌드가 실제로 어떤지, 어디가 돈을 벌고 있는지 먼저 짚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웹툰 산업 성장 자체가 뭐 엄청난 것처럼 보여요. 네. 실제로 이런 성장의 규모를 좀 볼 수 있는지 숫자적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뭐 통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매년 이제 조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은 19년에 4천억 원이었던 게 21년에 1조 원. 21년에 확 크네요. 그렇죠. 아마 네. 코로나 영향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요맘때쯤이 이제 딱 유료 결제를 해도 되겠다고 고객 인식이 전환된 시점이에요. 19, 20, 21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저도 이제 보도자료에서 찾은 건데 네. 21년에 세계 웹툰 시장이 6조 2천억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2030년쯤에는 80조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그냥 추정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만큼 지금 2021년, 22년 요맘때쯤이 네. 웹툰의 태동기이고 결국 이제 20년, 30년까지 굉장히 고도 성장을 이어갈 산업이라는 거는 네. 그 방향성 측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작가님이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도 대략 20년, 21년 이즈음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 시기를 좀 체감하셨었나요, 당시에? 일단은 제일 크게 체감했을 때는 16년, 15년 이때 한번 유료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모든 작가들이 만나면 다 웃고 있어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받던 돈이 커졌어. 왜 내 통장에 왜 이런 돈이? 그때 한번 크게 느꼈고 네. 저는 정확히 제가 연재가 끝나고 저런 게 꼭 와요. 연재가 끝나면 하필. 그러네. 딱 이 네. 시기가 이제 연재 안 할 시기 이제 끝날 때. 딱 멈췄을 때. 구경은 많이 해봤어요.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기. 프론티어. 재밌긴 하네요. 네. 네. 웃어주세요. 근데 또 한편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웹툰 스튜디오들도 많이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상장도 하고 그랬는데 좀 대표적인 웹툰 스튜디오들의 좀 상황은 어떤지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웹툰 스튜디오를 이제 CP사라고 하죠. CP사라고 부르나요? CP사라고 하는데 네. 그 CP사라는 게 2020년에 62개였거든요. 62개. 네. 21년에 178개가 돼요. 어우, 2배가 넘게 네, 늘어나네요. 그 말인즉슨 네. 옛날에는 혼자 연재하는 작가님들이 많았는데 퀄리티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네. 요즘 신규로 올라오는 거는 제 체감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스튜디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네. 최근에 상장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Y랩이라고 해서 Y랩 같은 경우가 2021년에 216억 매출을 찍고요. 22년에 297억 정도를 찍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3년에 상장을 성공을 해요. 돈을 잘 버냐라고 물어보면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5% 22년 기준으로. 마이너스예요? 21년에도 마이너스 5%. 수익률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네네.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이 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급여랑 지급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21년에는 80%고요. 22년에는 85%예요. 그 말인즉슨 아무리 내가 만화 많이 만들고 팔아도 네. 우리 내부 직원들의 급여랑 왜 이제 우리 작가들 이제 수수료나 이런 그런 거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회사한테 남는 게 별로 없는 회사한테 거예요. 남는 게 별로 없다. 네. 왜 그러냐? 작품 수가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작품 수가 늘어나면 투입해야 되는 작가들이 늘어나요. 그게 다 급여랑 지급 수수료로 빠지거든요. 네네. 경쟁이 심할수록 웹툰의 기대 매출액은 자꾸 낮아지고 근데 비용은 손이 많이 가니까 비용은 늘어나니까 계속 급여나 이제 지급 수수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웹툰 스튜디오 이렇게 막 급여나 이제 수수료가 늘어나는 걸 좀 막으려면 너무 무작정 이렇게 웹툰의 어떤 생산을 늘리기보다는 하나하나의 좀 타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이제 컨텐츠 산업이다 보니까 네. 뭐가 터질 줄은 모르잖아요. 네. 일단 타석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 왔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내부적으로 이제 CP사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야, 이건 양으로 할 게 아닌 것 같다. 치킨 게임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네. 실제로 거대한 하나의 사이클이 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업계 내부의 사람들은 좀 있어요. 또 약간 영화 쪽에 실험 영화와 블록버스터 마블이 같이 있는 것처럼 웹툰도 우리 같이 이렇게 그리는 만화하고 블록버스터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블록버스터라는 이름의 스튜디오 체제가 시작이 된 거고 거기에 또 하나 웹툰을 원천 소스로 해서 영상화를 했던 것처럼 웹소설을 원천 소스로 해서 웹툰을 만들어 보니까 그대로 괜찮아. 네, 괜찮은 거예요. 검증된 컨텐츠라 이것도. 그게 나와서 이렇게 한번 빵 터져 봤더니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 모든 걸 돌려서 이 시스템 안에서의 거품은 어디에 있을까, 허와실은 어디에 있을까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좀 더 가면 네. 다양성 측면에서 정말 좋은 만화고 필요한 만화인데 시장에서 외면을 받아서 너무 적은 매출을 기록하는 작품들 사이에 네. 편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좀 우려는 돼요. 네네. 지금까지 웹툰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시장 트렌드를 짚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웹툰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플랫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종범 작가님은 네이버 소속 작가이신 거예요? 네이버 소속이라 그러면 네네. 약간 월급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한 네. 어떤 개념이에요, 네이버? 네. 개인 작가는 네. 그 네이버에서 주로 연재했던 작가. 그러니까 약간 머니그라피 소속 유튜버 약간 이런 느낌? 그 정도 느낌? 머니그라피 소속 네.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뭐 이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사이에 뭐 스타일이나 내용적으로도 차이가 있나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네이버에서 연재한 작가인데. 네네네. 오기 직전에 카카오 웹툰 대표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은 네. 네이버는
작가 친화적인 이미지가 좀 있어요. 작가 친화적이다. 예를 들면 웹툰리스트 데이 같은 여러 가지 이벤트라거나 담당자와의 관계 같은 것. 반면에 이제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또 좀 변하고 있지만 꽤 긴 기간 동안 개인 작가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CP를 통해서 업체로부터 작품을 공급받은 분량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죠. 비즈니스 모델도 좀 차이가 좀 있는 게 네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연재 중인 작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네. 내가 만약에 어느 김창선이라는 웹툰을 알았다. 백화까지 쭉 봐요. 네네네. 100일, 102, 104만 결제해서 보면 돼. 미리 보기만. 네네. 미리 보기. 근데 카카오는 사실 대부분의 웹툰들이 요즘에는 기다무예요. 기다리면 무료. 네. 24시간에 한 개씩 열어줄게. 그러니까 100회 있으니까 네네. 100일 동안 봐. 급하면 뭐 마음 급하면 다 결제하면 되고. 이거 기다려서 다 보시는 분들은 진짜 인격. 대단한 사람 진짜. 진짜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을 처음 기담으로 끝까지 다 봤다. 네. 그런 사람 잡아야지. 현자다. 네. 훌륭한 배우자. 전 BM이 사실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왜냐면 연재 중인 작품 중에 백화 있다. 네. 백화를 쭉 보면 5년이든 10년이든 연재할 때 저는 결제하면서 보거든요. 하나 네네. 꽂히면은. 근데 그걸 백화를 꽂힐 때까지 좀 열어줘야지. 네네. 막 저희 카카오처럼 한 20개만 열어주고 80개는 결제해서 봐라 그러면 네. 거기까지 몰입할 때까지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쪽이 훨씬 다양하게 웹툰을 보기에는 좀 좋은 플랫폼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죠. 저희가 이제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중심으로 좀 보고 있는데 숫자도 좀 궁금해요. 네. 두 회사의 재무제표는 어떤지? 보고 싶은데 잘 안 나와요. 웹툰만 떼어서 안 나오나요? 네, 그렇죠. 재료들에 대한 공시를 확인할 수 없어서 분기별 이제 IR 자료를 보면 거기서 웹툰 매출액이 얼마인지 분기별로 보여주긴 해요. IR 자료에서. 일단 네이버 웹툰 부문 같은 경우는 네. 2022년 1분기에 매출액이 1,639억이었어요. 1,639억인데. 근데 그게 2023년 2분기에 3,696억이 되거든요. 네네. 한 5개 분기 동안 한 2배 좀 넘게 성장을 했어요. 많이 성장했네요. 네. 반면에 카카오 스토리 부문은 네. 2022년 1분기에는 네이버보다 훨씬 컸어요. 2,405억을 벌었는데 네. 최근 분기를 따져보면 2,310억이에요. 오, 오히려 역성장했네요. 줄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카카오가 약간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원래는 카카오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 보니까 기다무가 거의 이제 카카오 거의 특허내야 될 정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게 초반 매출액을 끌어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막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거는 네. 키자마자 거의 하루에 8시간을 한 3만 원을 써서 끝까지 봤어요. 네네. 와. 멈출 수가 없어. 정주행. 네. 좋은 분이다. 네, 감사한 멈출 분. 수가 없어 이거를. 돈이야 뭐 가져가. 내 돈 가져가.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좀 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고고하게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진짜 개인 작품이나 어떤 다양성을 추구할 거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카카오가 돈을 잘 버는 거야. 네네. 잘 버네. 실제로 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독자 네. 입장에서요. 네. 어느 순간 네이버 웹툰에 그런 웹소설 기반의 회귀 귀한 물이 네. 갑자기 우후죽순 들었어요. 네. 그 시장을 나는 보고. 고고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네. 그치,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이제 막 추가한 느낌이 요즘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양 자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이 최근에는 어느 정도 카카오를 이미 넘어섰고 지금 적자 같은 경우 네이버 웹툰 부문의 적자가 2022년 1분기에 마이너스 293억 뜨거든요. 네. 근데 최근 2분기에는 130억이라고 뜨고 좋네요. 올해 안에 흑자를 만들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네. 보면은 어느 정도 네이버는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 자체도 정체일 뿐만 아니라 네. 배팅을 크게 했어요. 배팅을 크게 했어요. 우린 미국 시장 갈 거야. 네네. 그래서 이제 레디시랑 타파스라는 플랫폼을 네. 두 개 합쳐서 아마 1조 1천억인가 주고. 1조 2천억이요? 1조 1천억 정도. 와. 생각보다 그냥 들려오는 소문에는 저기는 아직 실적이 좀 나오려면 멀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거 봐서는 카카오는 조금 이제 앞으로 한동안 좀 더 고생을 좀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업계 내부의 얘기는 네. 코로나가 끝났을 때 네. 웹툰 시장의 매출이 확 꺾였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게 주로 꺾였나를 보면 네. 무협 무협. 안 꺾였어요. 아. 현판, 제가 결제 현대판타지. 많이 했어요. 네. 저도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꽤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별로 안 꺾였어요. 네. 가장 많이 빠진 데가 로판, 로맨스 판타지예요.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네. 로맨스 판타지 같은 경우는 남자 독자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여성 독자의 비중이 큰데 이제 여성 독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많이 유입됐다가 네. 코로나 끝나면서 다른 또 여러 가지 할 것들을 찾아서 시장 이탈이라거나 시장 다변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로판을 주력으로 갖고 있던 게 카카오 페이지 웹소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좀 다른 종류의 양상이 보인 것도 있고요. 장르적인 그런 특성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을 다 살펴봤는데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하나의 승자가 나올까요? 아니면 뭔가 양분되거나 밸런스가 맞춰진 그런 승자가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시장이 계속 빠르게 확대된다라고 가정하면은 제3의 제4의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작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구글이야. 구글 웹툰을 하겠대. 근데 구글 웹툰은 조회수에 상관없이 이만큼의 수익을 보전을 해주겠대.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격적으로 나선다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 역사를 좀 길게 가져가 보면 웹툰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대중 매체를 한번 돌아보면 영화계의 최후의 승자는 마블이라고 보시는지 SM이 아이돌계의 최후의 승자라고 보시는지 물어보면 그런 정도로 균형점이 나오겠구나 같은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계속 이 균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그런. 그렇죠. 근데 이제 핵심이 해외 진출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잖아요. 웹툰 시장은. 작가님 보시기에는 해외 웹툰, 그러니까 뭐 유럽, 미국 같은 시장의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 보시나요?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확실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콘텐츠를 즐기는 행동은 외식 같은 것 비슷해요. 외식이다. 영화를 보러 간다. 네네. 그것은 이벤트입니다. 맘 먹고 해야 되는 행동. 그렇죠.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그렇죠.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컨텐츠 감상을 잘게 소분해서 일상에 침투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즉 이벤트에서 일상으로 가는 방향이 대중매체 발전의 역사예요. 일상의 가장 미세한 지점까지 침투한 대중매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버스가 안 온 3분, 공강 시간 30분, 넷플릭스 한 편을 볼까요? 웹툰을 봅니다. 그렇죠. 즉 컨텐츠 소비를 짧게. 가장 잘게 소분해서 일상으로 침투시킨 게 웹툰이에요. 네. 저는 굉장히 밝게 보고 있죠. 뭐 해외 시장에서 웹툰이라는 문화가 좀 더 대중적으로 퍼지고 이 시장 전체가 커질 거라는 건 뭐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 웹툰 종주국이다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것까지도 확신을 하시나요? 지금 무섭게 쫓아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감을 잘 못 잡는 분들이 훨씬 많아 보이고요. 과거에 실험 만화들에서는 책이 아닌 형태로 만화를 보는 것에 대한 실험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의 산업계가 세로 스크롤 형태로 만들어진 거는 한국이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식에 가장 걸맞는 연출 방법, 그리는 스타일의 방법들, 이 모든 게 다 한국에서 노하우를 쌓여버렸고요. 그래서 태권도는 한국이 만든 거고 양궁은 한국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게 웹툰이라고 봅니다. 실제로도 근데 네이버가 해외에서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의문을 생각해 보면 약간 넷플릭스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지금 OTT 시장에서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애플이나 디즈니가 이제 OTT 시장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되게 넷플릭스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딱 봐도 쟤는 돈이 무지 많은 애들이야. 근데 넷플릭스는 지금 현재를 유지하기도 간당간당한 친구란 말이죠. 근데 지금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넷플릭스가 상당히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마 그런 이렇게 지내온 시간이 갖는 그 노하우의 힘은 이게 금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무시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매출액이 네이버가 1조 원이지만 10조 원이 되든 100조 원이 되든 그 시장이 확대됐을 때 상당한 수준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는 있겠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 비슷한 개념에서 재미있는 키워드가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을 공략할 때 파이프라인 모델을 좀 쓰는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 모델이요. 잘 팔리는 돈이 되는 콘텐츠를 그쪽에 공급을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반면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테라포밍을 보여주거든요. 테라포밍? 현지화라고 해서 예를 들면 미국의 라인 웹툰을 가게 되면 그 웹툰을 보고 자란 미국에서 현지에서 자라난 어떤 독자가 다시 라인 웹툰 작가가 되는 현지 거예요. 작가를 우리 플랫폼에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 마치 넷플릭스가 그 지역에 맞는 컨텐츠를 계속 한국 컨텐츠 계속 만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종류의 진짜 세계화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요즘 웹툰계에서 뜨거운 이슈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마칠까 하는데요. 웹툰 시장에서 AI 활용 관련해서 찬반이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어요. 작가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보통 이런 종류의 기술적인 큰 게임 체인저가 나오게 되면 제가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두려움과 과도한 환상.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용해서 놀아보는 작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던 잘 적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만 해도 지금 당장 AI를 이용하면 뭐 밀색 붙는 공정 정도는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맡길 수 있냐라고 한다면 아직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작가들마다 다양한 층위에서 AI를 한번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도움되지 않을까? 그 정도에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재용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AI가 웹툰에 이용되는 것 저는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노동 집약적 산업이잖아요. 네. 이게 사람 사는 건가라는 싶을 정도로의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맨날 하죠. 네, 맨날 하잖아요. 나는 좀 더 창작적인 창조적인 일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반복적인 막 이 스케치나 이 배경 얼굴 이런 거는 좀 AI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인권을 위해서 작가님들의 불법 웹툰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뉴스도 많이 나왔고 네. 여전히 좀 불법 웹툰 시장이 문제가 크다고 보시나요? 바퀴벌레 같아요. 바퀴벌레 같다. 없어지지 않아. 죽일 수가 없다. 되게 유명했던 사이트 하나의 운영자가 잡혀가고 다음날 생겼어요. 다른 다음날 사이트가. 네네. 왜냐면 이게 조직 범죄이기 때문인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어떤 불법 업로더 한 명이 웹툰을 긁어서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 범죄다. 네. 네네. 1차로는 불법 도박, 2차로는 성매매 같은 것들, 불법 웹툰을 미끼 상품 삼아서 사람들을 트래픽을 모으고 그들에게 광고를 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네. 조직 범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조직 범죄 수익 은닉죄를 네네. 적용해서 네. 이런 불법 만화 유포자들을 잡았어요. 네네. 그러면 불법 수익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조직적인 범죄라는 인식을 아직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적용을 못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뭐 은퇴한 작가도 분명히 알고 있고 이게 자기 손으로 결국은 이 시장의 가장 근간이 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죽이는 길인데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그런 불법 유포 사이트를 보는 걸 걸리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캠페인도 필요하고 입법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네요. 오늘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이종범 작가님과 함께 웹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무리 질문 던져보려고 해요. 작가님한테 웹툰은 좀 어떤 의미인가요? 여전히 짝사랑하는 소꿉치고 느낌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웹툰이. 그게 저를 모르는 어떤 독자들을 울리고 웃길 수 있는 도구인데 모국어처럼 구사를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게 많아서 여전히 저에게는 짝사랑의 대상인 굉장한 언어죠. 재용님은 이제 웹툰을 이제 보시는 덕후로서 재용님한테 웹툰은 뭐예요? 저는 약간 웹툰이 지친 머리의 안식처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직업상 머리를 많이 써요. 퇴근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책을 피면은 머리가 더 아프잖아요. 그쵸. 그런 짧게 뭐 10분, 20분 아니 출근 퇴근하는 시간에 정말로 그 시간을 정말 즐겁게 알차게 보내고 싶을 때 피는 게 항상 웹툰이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게 취미생활로 자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오늘은 웹툰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